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후회는 안 해본 놈들이나 하는 겁니다. 솔직히 다 털어놓을게요. 그 사람은 제 55년 인생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남자였어요. 제 이름은 강민주, 올해로 55입니다. 29에 중매로 의사 남편을 만나 25년을 살면서 저는 남편 말고는 남자를 알았던 적도 없는 참 미련한 여자였죠. 부부관계란 건 그저 의무적인 행사거나 귀찮은 노동인 줄만 알고 살았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칠순을 바라보는 그 관리소장의 낡은 작업복 너머 터질 듯 꽉 찬 기운을 마주한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덩치가 좋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사람을 압도하는 아주 묵직하고 거대한 진짜 남자의 기운이 확 풍겨왔으니까요. 사모님, 밤늦게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땀에 젖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그 깊은 눈빛. 아버님 뻘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투박한 손으로 제 손목을 꽉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껍데기만 고상한 사모님인 척했을 뿐 실은 사랑에 굶주려 바짝 말라버린 여자였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온다면입니다. 55 그녀가 마주한 진짜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정확히 1년 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장마철 초입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아주 팔자가 늘어진 여자로 보였을 거예요.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60평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지 강남 요지에 빌딩을 2채나 가진 성형외과 의사 남편 있지. 사람들은 저를 보며 사모님, 회장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굽혔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웃 여자들이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제 명품 옷차림과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를 훑어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과일처럼 형편없는 제 진짜 삶이 들어있었거든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조차 우리에게는 과분했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하숙생, 아니 철저한 주종관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풍경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완도에서 공수한 전복을 손질해 2시간 동안 정성껏 죽을 끓여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나박김치랑 명란젓도 줄을 맞춰서 아주 정갈하게 담아 놓아야 해요. 조금만 간이 안 맞아도 숟가락을 탁 놓고 안 먹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남편은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없어 보이더라고요. 경제신문을 쫙 펼쳐든 채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문을 넘길 때마다 나는 바스락 소리가 꼭 우리 부부 사이의 건조한 관계 같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여보, 식사하세요. 죽 식겠어요. 오늘 전복이 아주 실해서 내장까지 다 넣고 끓였어요. 제 말에 남편은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주식 시세표에 고정된 채였고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확답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엄마 생신인 거 알죠? 팔순이시잖아요. 호텔 중식당 예약해뒀는데 같이 가줄 거죠? 친척들도 다 모이기로 했어요. 당신 온다고 다들 기대하시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신문 너머로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 신문을 탁 접으며 인상을 쓰더라고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돈 보냈으면 됐지. 뭘 거기까지 가? 나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병원장님들이랑 잡힌 거라 못 빠져.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 혼자 다녀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더군요. 비즈니스라니요. 그냥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장모님의 팔순보다 자신의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한 사람. 저를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을 관리하고 대외적인 체면 칠해를 맞춰주는 고급 가사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남자.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팔순이시잖아요. 지난번 칠순 때도 당신 골프 치러 가느라 안 왔잖아요. 친척들 보기도 민망하고 엄마가 김서방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시는데 이번만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아, 시끄러워. 돈 보냈다고 했잖아. 1,000만 원 보냈으면 할 도리 다 한 거지. 뭘 더 바래? 당신네 집구석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그만큼 돈 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꼬치꼬치 말대꾸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밥알이 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습관처럼 참는 게 몸에 배어버린 탓이죠. 제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하면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키네 만에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자?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골프복이나 제대로 챙겨놔. 저번에 양말 짝짝이로 넣어서 망신당했으니까 신경 좀 쓰라고.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매만지며 현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60평 넓은 집 안에 텅 하고 울리는데 제 가슴도 텅 비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지면 이 집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합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천장에 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차가운 감옥 창살처럼 저를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넓은 집에서 제 숨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함이 저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차라리 가난했을 때 단칸방에서 살 때가 더 사람 사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적어도 서로 살이라도 부대끼고 체온이라도 느꼈는데 지금은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어서 남편의 살냄새가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고요. 저는 그저 장식장에 진열된 인형처럼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도피처가 바로 아파트 일이었어요. 부녀회장이라는 직함은 제게 유일하게 남은 자존심이자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 같은 거였거든요.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파트 대소사를 챙기다 보면 잠시나마 제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군요. 창밖으로 비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비가 오면 남편은 골프가 취소되어 짜증을 낼 테고 집에 돌아와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릴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혼자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엉망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핑계가 떠올랐죠. 저는 늦은 오후 우산을 챙겨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비냄새가 섞인 눅눅한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지하 1층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거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요? 주민들 불만 나오는 거 안 들리세요? 비 온다고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목소리부터 높였습니다. 어디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 괜히 엄한 사람들을 잡는 거였죠. 저도 알아요. 제가 못된 시어머니처럼 굴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화가 엉뚱한 곳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이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는데 안쪽 소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굵직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부녀 회장님,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직원들 기죽게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소장. 그는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그는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기보다는 현장 반장이나 퇴역군인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낡은 회색 작업복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으로 보이는 어깨가 떡 벌어져 있더군요. 옷 위로도 단단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평소에는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김 소장님, 지금 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김 소장은 끼고 있던 목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툭 던지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는 생각보다 훨씬 키가 컸거든요. 180은 좋게 되어 보였죠.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 흔들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묘했습니다.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었어요. 비에 젖은 흙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한 아주 투박하고 거친 향기였습니다. 매일 멸균된 병원 소독약 냄새 혹은 비싼 수입 향수 냄새만 풍기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남자 냄새였죠. 그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치자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사모님, 서류상으로는 처리 다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그가 굵은 팔뚝을 들어 벽에 걸린 현황판을 가리켰습니다.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는 굵은 핏줄이 얽혀 있었고 검게 그을린 피부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에 젖어 윤기가 흐르고 있었죠. 순간 제 시선이 아주 찰나였지만 그 팔뚝에 머물렀습니다. 의사랍시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남편의 하얗고 가느다란 팔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평생을 노동으로 다져온 생활 근육이었죠. 헬스장에서 만든 보여주기식 근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정말 돌덩이 같은 실전 근육 말이에요. 저 단단한 팔에 안기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정말 남새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현장, 이요? 네, 여기서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저랑 같이 현장 한번 가보시죠. 지금 당장. 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등은 마치 곰처럼 넓고 듬직해 보였죠. 낡은 작업복 등판에 땀이 배어 얼룩이 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얼룩마저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넘치는 생동감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에 그와 저 단둘이 남게 되었죠. 윙하는 기계음만 들리는 그 좁은 밀실 같은 공간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쿵쿵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기분이 나빠서 따지러 온 건데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지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무뚝뚝하기 짝이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왠지 모르게 고집스럽고 남자답게 느껴졌죠. 속으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꽉 차는 그의 존재감을 무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 기계실층에 도착하며 덜컹 하고 멈췄습니다. 내리시죠. 배수 펌프 확인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가 먼저 내려서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내리려는 찰나 빗물에 젖은 바닥을 보지 못하고 굽 높은 구두가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어머!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탁! 크고 단단한 손이 제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얇은 여름 블라우스 위로 그의 뜨거운 체온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불덩이 같은 열기였어요. 남편과는 10년 넘게 손 한 번 제대로 잡은 적 없어서 잊고 살았던 남자의 체온. 그 낯설고도 강렬한 감각에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품에 반쯤 안긴 채 고개를 들자 바로 코앞에 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빗방울이 맺힌 그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그는 저를 바로 세워주면서도 아주 잠깐 제 허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제 옆구리를 파고드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까지 전류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손길은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신사적인 태도였지만 제 몸이 받아들인 신호는 널 안고 싶다는 남자의 본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려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킬까봐 겁이 났거든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장 확인이고 뭐고 더 있다가는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킬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는 온통 김 소장의 그 두꺼운 팔뚝과 제 허리를 감싸던 뜨거운 손길뿐이었거든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각은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마치 운명처럼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고요. 평소 같으면 각방을 썼겠지만 오늘은 친정엄마 팔순 문제로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같은 침대에 누운 게 화근이었죠. 남편의 콧꼬리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당장이라도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 허리를 감쌌던 김 소장의 그 뜨거운 손길. 그 느낌이 피부에 문신처럼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눈을 감으면 어두운 기계실에서 마주쳤던 그의 강렬한 눈빛이 떠올랐고 돌아 누우면 그의 땀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갈증이 밀려왔어요. 부엌으로 나가 냉수를 2잔이나 연거푸 들이켰지만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물로 해결될 수 있는 갈증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주 깊고 끈적한 제 몸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참을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식탁 위에 놓인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인쇄된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표를 확인해 봤죠. 오늘 김영철 소장 당직이네. 벽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약속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야 한다며 일찍 잠든 상태였고요. 미쳤어, 강민주. 지금 이 시간에 거길 가서 뭐 하려고.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지만 제 몸은 이미 드레스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걸칠 것을 찾던 저는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는 깊게 파인 보라색 실크 가디건을 꺼내 걸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열기 때문에 발그레해진 볼이 묘하게 들떠 보이더군요. 입술에는 옅은 립밤까지 발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 자신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민원, 그래. 아까 낮에 내가 너무 화낸 거 사과하러 가는 거야. 간식이라도 좀 챙겨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중얼거리며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불은 반쯤 꺼져 있었고 안쪽 소장실에서만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비가 와서 그런지 습한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장님?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스르르 열리더군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소장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아니 어쩌면 제 무의식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김 소장이 낡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그는 얇은 못이 러닝 셔츠와 헐렁한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그의 옷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마침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25년 동안 남편에게서, 아니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날것의 남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 좁은 방 전체를 꽉 채우는 듯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부진 느낌이었죠. 세상에, 저렇게 건장한 사람이었나?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단순히 덩치가 크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남편의 왜소한 체격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차원이 다른 남자의 에너지가 그곳에 뭉쳐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부끄러움보다 호기심이, 아니 참을 수 없는 본능이 앞섰거든요. 저 듬직한 사람이 만약 깨어난다면 어떤 모습일지, 저 거대한 에너지가 나를 안아준다면 어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기분이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잠에 취해 갈라진 하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좁은 소장실을 울렸습니다. 흡!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의 보물을 훔치다 들킨 도둑처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김 소장은 느릿하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낡은 간이 침대가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몽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부녀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급한 일이라도 터졌습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방금 본 그 압도적인 그림자가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혀버렸기 때문이죠.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의 비실비실한 몸과 김 소장의 터질 듯한 건강함이 비교되고 있었고 비참하게도 결과는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아, 저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낮에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사과도 드릴 겸 저는 말까지 더듬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김 소장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가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러닝 셔츠 밖으로 드러난 겨드랑이 근육과 팔뚝의 힘줄이 꿈틀거렸죠. 사과라니요. 제가 부족해서 들은 소린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뚜껑을 비틀어 땄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반병을 들이켰죠. 목을대가 꿀꺽거리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조차 남자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물 마시는 모습은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는데 왜 이 남자가 물 마시는 건 이렇게 멋있어 보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가 물병을 내려놓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간식이라도 좀 챙겨드릴까 했는데 빈손으로 왔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제 목적은 간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김 소장은 제 빈손을 보고도 피식 웃고 말더군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그 남다른 체격을 보여주려는 듯 의자에 털썩 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험하게 잡니다. 사모님이 보시기엔 좀 민망하셨을 겁니다. 그 솔직한 말에 제 얼굴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민망하기는요. 제가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열이 많아서.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남다르다는 말, 열이 많다는 말. 그것은 저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이자 자신의 건강함을 알려주는 남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좁은 소장실 안에 그와 저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그의 땀 냄새가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고요. 그의 시선이 제 깊게 파인 가디건 목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제 눈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낮에 봤던 무뚝뚝한 관리소장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를 여자로 보는 아주 깊고 진한 남자의 눈빛이었죠. 볼 일 없으시면 올라가 보시죠. 내일 일찍 작업이 있어서 더 자야 합니다. 그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군요.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 나름의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거였을까요? 저는 도망치듯 관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고 가슴은 널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 늙은 관리소장의 몸을 훔쳐보고 이렇게 설레다니.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묘한 묵직함이 차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자 울컥 화가 치밀더군요. 저 사람은 평생 저를 여자로 만족시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타이틀, 돈, 명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정작 아내는 밤마다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잡고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한참을 뒤척이며 김 소장의 이름을 속으로 수십 번 불렀습니다. 미안한 마음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너무나 살고 싶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어제 잠을 설쳐서 컨디션이 엉망이네 라고 투덜거리면서 말이죠. 제가 누구 때문에 잠을 설쳤는지도 모르면서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을 바라봤어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허리도 아직 여자로서의 라인이 살아있었거든요. 다만 이 몸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들어가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입술에는 붉은 루즈를 바르고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평소에는 주책 맞다는 소리 들을까봐 잘 입지 않던 과감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향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뿌렸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곰탕을 끓였습니다. 남편 보양식으로 사다 놓은 최고급 한우 사골이었지만 남편 생각은 요만큼도 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람 김 소장 생각뿐이었죠. 핏물을 뺀 사골을 큰 솥에 넣고 끓이면서 상상했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가 이 국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일하는 모습을요. 그 상상만으로도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저는 보온병에 뜨거운 곰탕을 담아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젯밤의 그 강렬한 기억이 저를 자석처럼 끌어당겼거든요. 관리실 문을 열자 직원들은 식사하러 갔는지 자리를 비웠고 소장실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계세요? 안을 들여다보니 김 소장이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인기척에 그가 부스스 눈을 떴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어제와 달리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도 떼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마저도 좋아 보이더군요. 식사는 하셨어요? 혼자 계신다길래 국 좀 끓여왔어요. 저는 보온병과 반찬통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소장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거 한우예요. 남편 먹이려고 산 건데 소장님 생각이 나서요. 저도 모르게 묘한 말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보다 당신이 생각났다는 말. 그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뜨거웠습니다. 김 소장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분이 아시면 서운해하시겠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한테 이런 걸 다 주시고. 늙은이라뇨. 소장님처럼 건강하신 분이 어디 있다고. 저는 힘 좋다는 말을 하려다 급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그 말뜻을 알아들은 눈치였어요. 그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국물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냄새가 좋네요. 사모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는 밥도 없이 국물만 후루룩 마셨습니다. 굵은 목젖이 움직이는 걸 보니 또다시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저 사람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전부 다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싶었어요. 그가 국물을 비우는 동안 저는 소장실을 찬찬히 둘러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확실히 해두고 싶었거든요. 사모님은 안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저의 이 위험한 일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결정될 테니까요. 김 소장은 국물을 다 마시고 입가를 손등으로 투박하게 쓱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10년도 더 됐죠. 네, 도망이라니요?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든 놈이라서요. 성격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고
그가 말하는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느꼈던 그 거대한 기운. 그것 때문에 아내가 도망갔다는 말인가요?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너무 과해도 문제입니다. 맞는 짝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들 아파하기만 하고 겁을 먹어서 도망갑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어떤 바람과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여자를 찾는 남자의 고독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건 경고였어요.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다칠 수도 있다는 경고이자 동시에 너라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은밀한 유혹이기도 했죠. 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소장님. 저도 모르게 대담한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제 말에 김 소장의 짙은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이제 불과 한 뼘 차이.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이마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짙은 남자의 냄새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소장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찬물처럼 끼얹어진 벨소리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김 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들었고 저는 그 틈을 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예, 관리사무소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죠. 그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눈짓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입주민 민원입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아, 네. 가보셔야죠. 저는 아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보온병을 챙겼습니다. 그가 제 앞을 지나쳐 나가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스치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빚은 조만간 갚겠습니다. 빚을 갚겠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건 그의 깊은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등 뒤로 꽂히는 그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며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시계 바늘이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리링. 거실 벽에 붙은 월패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실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렸죠. 네, 여보세요? 회장님, 김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굵은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안방 욕실 배수구 말입니다. 지금 점검하러 올라가겠습니다. 댁에 계시죠? 안방 욕실 배수구라니요. 저는 그런 민원을 넣은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핑계였어요. 그가 저를 만나러 오기 위해, 그것도 가장 은밀한 공간인 안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만든 아주 도골적이고 대담한 핑계 말이죠. 지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라운딩 후 회식까지 하고 온다며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알리바이였죠. 네, 계세요. 아니, 있어요. 들어오세요. 말을 더듬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인터폰을 끊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공기 중에 살짝 뿌려 몸에 배게 했죠. 마치 첫날 밤을 기다리는 새색시처럼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공구 가방을 어깨에 맨 김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 특유의 스킨 향과 비에 젖은 흙냄새가 섞인 채취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구두를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관문이 닫히며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60평의 넓은 공간에 저와 그 단둘뿐이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이쪽입니까? 김 소장의 굵은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갈랐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곧장 저를 쳐다봤죠. 남의 집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네, 이쪽이에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앞장섰습니다. 남편과 제가 쓰는 안방, 그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공간인 부부 욕실로 낯선 남자를 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가 제 뒤를 따라 걷는데 쿵, 쿵 하고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제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여기에요. 사실 어디가 막힌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말끝을 흐리며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막힌 곳 따위는 없었죠. 김 소장은 욕실로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세면대 아래를 살폈습니다. 꽤 넓은 욕실이었지만 덩치 큰 그가 들어서니 공간이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부족할 지경이었죠. 어디 봅시다. 그가 공구가 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세면대 아래 배관을 확인하기 위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내려다봤죠. 쪼그려 앉으니 그의 허벅지 근육이 작업복 바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듬직한 등판과 단단해 보이는 하체. 그가 팔을 뻗어 배관을 만질 때마다 등 근육이 파도치듯 꿈틀거렸죠. 회장님, 여기 몽키 스패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런 그의 요청에 저는 화들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아, 네, 이거요? 제가 공구를 건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며 제 손에서 공구를 받아채려는데 좁은 공간 탓에 그의 팔뚝이 제 맨 종아리에 스치고 말았습니다. 아! 거친 작업복의 감촉과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한 팔뚝의 열기가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느낌이 전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그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저를 부축하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그의 팔꿈치가 세면대 수전을 건드렸고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가 김 소장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저 역시 튀어오른 물에 원피스 앞송이 젖어버렸고요. 김 소장이 굵은 손으로 제 손 위를 덮어 누르며 거칠게 물을 잠갔습니다. 싸아 하던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뚝뚝.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에 젖은 얼굴을 털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죠. 젖은 작업복 너머로 그의 다부진 몸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 시선이 꽂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김 소장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젖은 옷을 툭툭 털어내며 한 발자국 제 쪽으로 다가왔죠. 좁은 욕실 안 습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그의 짙은 땀 냄새와 비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수건 좀 주시겠습니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건을 받는 대신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모님, 그의 뜨거운 손이 제 손목을 감싸 쥐자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직은 두려웠거든요. 이거 놓으세요. 소장님, 왜 도망가려고 하십니까? 아까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저를 놔주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뒤로 물러섰고 결국 제 등은 차가운 욕실 타일 벽에 닿고 말았죠. 여기 남편 방이에요. 남편이 알면. 남편, 김 소장이 피식 웃으며 제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맞췄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 사모님을 여자로 보기는 합니까? 이렇게 고운 사람을 10년 동안이나 굶겼다면서요. 그의 직설적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건 소장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상관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니까요. 사모님 눈 속에 있는 그 외로움이 저를 흔들리게 하니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욕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향한 깊은 연민, 그리고 외로운 사람끼리의 동질감 같은 거였죠. 가세요. 지금 나가주세요. 제발. 저는 고개를 돌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제 몸은 그를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김 소장은 그런 저를 꿰뚫어 보듯 잡고 있던 제 손목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가져갔습니다. 쿵, 쿵, 쿵. 손바닥을 통해 그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민주 씨, 당신이 날 거절할까봐, 늙고 가진 거 없는 놈이라 싫다고 할까봐. 그의 투박한 고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항상 강해 보이기만 하던 남자가 제 앞에서 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외로움,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상처까지 안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후회는 안 해본 놈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성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단단히 움켜쥐어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죠. 적어도 저는 제 여자를 외롭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홀린 듯이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 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깊게 제 숨을 가져갔고요. 그의 입맞춤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 으스러질 듯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욕실 안은 오직 서로의 뜨거운 숨결로만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거실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벨소리였죠. 김 소장이 멈칫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호하려는 사람처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전화 안 받으십니까? 그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남자의 투정처럼 들렸습니다. 받으세요. 남편분 아니십니까? 그는 물러서기는커녕 저를 놓아주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김 소장에게 기댄 채 세면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예상대로 남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는다는 건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면 의심 많은 남편 성격의 집에 전화를 걸거나 경비실에 연락할 게 뻔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소장은 제가 통화하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문 채 제 어깨를 감싸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의 긴장감이 더 피를 말리게 하더군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25년을 들어온 그 익숙한 톤, 저를 아내가 아닌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그 말투. 예전 같았으면 죄송해요라고 사과부터 했겠지만 지금 제 상황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죠. 집이에요. 화장실에 있어서. 아, 됐고. 나 내일 새벽 라운딩 잡혔으니까 골프복 좀 챙겨놔. 저번에 보니까 양말 짝짝이로 넣어놨더라. 신경 좀 쓰라고 했지. 기가 막히더군요. 바로 코앞에 다른 남자가 그것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은 골프복 타령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남자. 김 소장의 뜨거운 체온이 제 등 뒤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어깨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긴장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왜 숨소리가 거칠어? 아니에요. 배가 좀 아파서 급하게 뛰어오느라 그랬어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무튼 골프복 다림질해 놓고 새벽에 나갈 때 깰 거니까 국이라도 데워놔. 알았어? 네, 알았어요. 챙겨 놓을게요. 끊어. 뚜. 남편은 제 대답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적 속에 휴대폰 끊기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저는 힘이 풀려 휴대폰을 세면대에 툭 떨어뜨렸어요.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눌려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고개를 들어 김 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제 눈과 저를 위로하는 그의 눈이 마주쳤죠. 들으셨죠? 저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나쁜 놈이네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잊으세요. 지금은 저만 생각하십시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참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매달려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 닿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곳까지 그의 진심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의 모든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기대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제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죠. 마치 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묵직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월패드에서 띠링하는 맑은 알림음이 울렸거든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량 도착 알림? 올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저녁 8시였습니다. 설마. 저는 벌떡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러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화면에 뜬 차량 번호는 너무나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남편의 벤츠였어요. 어떻게?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남편이에요. 남편이 왔어요. 김 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재빨리 젖은 작업복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주차하고 올라오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아니에요. 지하 1층에 되면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온다고요.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욕실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누가 봐도 방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현장이었으니까요. 띠띠띠띠. 그때 현관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비가 와서 골프 다 취소됐네. 재수없게 진짜? 뚜벅, 뚜벅.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그지는 않았죠. 김 소장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저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안방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칵. 안방 문고리가 돌아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죽는구나 싶던 그 순간 김 소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그 덩치 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날쌘지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몸을 날렸습니다.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 그 안쪽 깊숙한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숨기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안방 공기가 왜 이래? 꿉꿉하게. 남편이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 기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당신 왔어요? 일찍 왔네요. 무슨 냄새야 이거? 비린내 같기도 하고. 잠깐만. 남편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됐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욕실에서 침대로 이어지는 바닥에 물에 젖은 김 소장의 발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발자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뭐야? 물자국 아니야? 당신 욕실에서 맨발로 나왔어?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만약 그가 저 발자국 크기를 자세히 본다면 제 작은 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왕발자국이었으니까요. 아, 그거 아까 관리실 직원이 밟았나 봐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관리실 직원? 직원이 왜 안방까지 들어와? 아니, 그게 아까 통화할 때 말했잖아요. 욕실 배수구 터져서 역류했다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장화 신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묻었나 봐요. 내가 닦는다고 닦았는데. 뭐, 배수구가 터져? 아, 젠장. 어쩐지 하수구 냄새가 난다 했어.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발자국을 피해 섰습니다. 다행히 넘어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찝찝해 죽겠네. 옷이나 갈아입어야지. 그가 옷을 갈아입으러 드레스룸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김 소장은 바로 저 드레스룸 문 뒤 옷걸이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문을 여는 순간 정면으로 마주칠 위치였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가 침대에서 튀어나가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왜 이래? 비켜. 옷 갈아입게. 안 돼요. 저기 락스 뿌려놨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욕실도 아닌 드레스룸 바닥에 락스라니 남편이 속아주기만을 바랬죠. 닥스. 네. 곰팡이 냄새 때문에 제가 락스 원액을 바닥에 들이부어 놨다고요. 당신 기관지 약하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숨도 못 쉴 거예요. 저는 남편의 가슴을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죠.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유난이야? 얼굴은 또 왜 그렇게 빨개? 술 마셨어? 술이라뇨. 아까 배수구 터진 거 치우느라 힘들어서 열이 올라서 그래요. 제발 저기 들어가지 마요. 당신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보더니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죠. 알았어. 알았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럼 내 잠옷 좀 꺼내와봐. 난 냄새나서 여기 못 있겠으니까. 건너방 가서 잘게. 잠옷을 꺼내오라고요? 잠옷은 드레스룸 안에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잠옷, 지금 다 세탁 중이에요. 저번에 당신이 섬유유연제 향 바꾸라고 했잖아요. 뭐. 당장 입을 게 없는데 다 빨면 어떡해? A씨.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쾅 소리가 나게 발을 구르며 안방을 나갔습니다. 몰라. 대충 아무거나 주워 입고 잘 테니까. 내일 아침에 깨워. 쾅! 방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기어서라도 드레스룸으로 가야 했거든요. 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드레스룸 안쪽 깊은 곳, 옷걸이들 사이에서 김 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갔습니까?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건너방으로 갔어요. 소장님, 얼른 나가셔야 해요. 우리는 마치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김 소장은 공구 가방을 둘러맸죠. 현관까지 제가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거실 동태를 살폈죠. 건너방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남편이 TV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저는 손짓으로 김 소장을 불렀습니다. 그는 구두를 한 손에 든 채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제 뒤를 따라 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김 소장이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갑자기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제 입을 손으로 가볍게 막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민주 씨. 그의 깊은 눈빛이 제 흔들리는 눈동자를 고정시켰습니다. 연락할게요. 그리고 문단속 잘하십시오.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어락 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몸속 깊은 곳에는 그 사람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같이 다시 골프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어제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저 김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평소에 그 침착하고 묵직한 톤이 아니었죠.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큰일 났습니다. 어제 제가 사모님 댁에 들어가는 걸 누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녀회 감사 그 여자 아시죠? 백이동 사는 박 여사. 그 여자가 아까 아침부터 사무실에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난동을 피우고 갔습니다. 박 여사. 그녀는 평소 저와 앙숙인 여자였습니다.
제가 부녀회장 자리에 앉은 걸 시기해서 틈만 나면 저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요? CCTV는요? 일단 제가 시스템 점검 중이라며 돌려보내긴 했습니다만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가 어젯밤 늦게 분리수거하러 나왔다가 제가 사모님 댁 라인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헛소문이라도 퍼뜨린다면 의심 많은 남편 성격에 집을 뒤집어 놓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김 소장의 다음 말이 저를 더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작업용 장갑 한 짝이 없어졌습니다. 네, 장갑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제 급하게 옷을 챙겨 입다가 사모님 댁 침대 밑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목장갑 한 짝. 그건 단순한 장갑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깔끔한 사람입니다. 만약 안방 침대 밑에서 그 더러운 장갑이 나온다면 그것도 낯선 남자의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밴 장갑이 나온다면 그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외도의 증거였으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침대 밑을 뒤졌죠. 저 깊은 곳 먼지 구덩이 속에 무언가 투박하고 시커먼 물체가 보였습니다. 낡은 목장갑 한 짝. 그것을 쥐는 순간 코끝으로 김 소장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흙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그의 짙은 땀 냄새. 어젯밤 그가 보여준 그 뜨거운 시간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찢어놓을 듯 울렸습니다. 아주 신경질적이고 집요한 연타였죠. 인터폰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였으니까요. 저는 쿵쿵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손에 쥔 그 장갑을 제 속옷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문을 열자 박 여사가 도끼가 잔뜩 오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아이고, 무슨 집에 사람이 있는데 문 여는데 한참이 걸려?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안방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코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것 같았죠. 어제 김 소장 그 영감이 밤늦게 여기 왔다 갔죠? 내가 다 봤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실 배수구 때문에 잠시 들른 거예요. 잠시. 내가 알기론 한참을 안 나오던데.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거든요. 그 영감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라인 공동연관에서 나오는 걸.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안방을 함부로 열려고 하세요? 기본 예의도 없으세요? 나가세요, 당장. 제 기세에 눌린 박 여사가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직전 그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아, 참. 김 소장, 그 영감. 조만간 잘릴지도 몰라요. 내가 내일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정식으로 안건 올릴 거거든. 근무 태만이랑 입주민과의 부적절한 유착 문제로. 쾅!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김 소장도 잃고 제 가정도 파탄날 판이었어요.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장갑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 관리사무소 뒤편 김 소장의 휴게실인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 소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컨테이너 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컵라면 냄새, 그리고
그의 땀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냄새가 오히려 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더군요. 이곳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 같았으니까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박 여사가 내일 회의 때 소장님 자르겠다고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남편이 알면 저 쫓겨나요. 불안함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건네자 김 소장이 장갑을 받아들고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가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 방법 다 준비해뒀습니다. 준비요? 네. 오늘 밤 남편분 주무시면 옥상으로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옥상이요? 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 여사를 한 방에 보낼 무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슬쩍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투박한 손길이 닿자마자 저는 조건반사처럼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다 못해드린 거 마저 해야죠. 그날 밤 12시, 저는 남편이 수면제까지 먹고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철문을 열고 나가자 비는 그쳤지만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옥상 난간에 맺힌 물방울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죠. 축축하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안개 속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었어요. 그는 난간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뒤를 돌아봤죠.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색 보이스 레코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여사 잡을 목줄입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박 여사의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김 소장님, 융통성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이번 아파트 외벽 도색 업체. 내 사촌 동생네 회사로 밀어주면 내가 콩고물 좀 떨어지게 해준다니까? 3천만 원 계약하면 500은 뒤로 챙겨준다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저를 공격하던 여자가 뒤로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지세요. 이게 민주 씨를 지켜줄 칼입니다. 내일 회의 때 이걸로 그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는 자신의 생계를 걸고 저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더군요. 고마워요, 영철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울먹이자 그가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한 옥상, 그 고요한 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옥상 바람도 앞날에 대한 불안함도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히 뜨거운 하룻밤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입주자 대표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 테이블 상석에 앉은 입주자 대표 회장과 동대표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를 흔들고 있는 박 여자가 보였죠. 구석에는 김 소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요. 제가 들어서자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주인공 오셨네. 회장님, 늦으셨네요.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오셨나?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동대표들을 향해 연설하듯 소리쳤죠. 여러분, 제가 오늘 김 소장 해고 건을 올린 건 단순히 근무 태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더럽고 추잡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녀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김 소장이 밤늦게 특정 여성의 집에 드나든다는 거 다들 들으셨죠?
CCTV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강민주 부녀회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부녀회장이랑 소장이랑? 세상에, 남편은 의사라며?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박 여사는 신이 나서 저에게 다가왔죠. 강민주 씨, 당신 남편 등골 빼먹으면서 사모님 소리 듣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늙은 경비원이랑 놀아나? 안 부끄러워요? 나이 50 넘어서 주책도 정도껏 떨어야지. 남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있었으니까요. 증거 있어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자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다고. 그리고 백오동 아줌마도 봤대. 당신네 집에서 밤중에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온 동네에 소문 다 났어. 당신네 부부 쇼인도인 거. 당신 밤에 외로워서 환장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녀는 제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습니다. 당장 부녀회장직 내놓고 이 아파트에서 나가요. 안 그러면 내가 당신 남편 병원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테니까. 의사 마누라가 경비랑 바람났다고. 대자보라도 붙여줘? 그녀의 협박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동대표들도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고요. 김 소장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서 뜨겁게 치솟았거든요. 다 하셨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 할 말 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죠. 남의 사생활 들추기 전에 본인 뒤부터 닦으시죠. 스피커를 통해 박 여사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리베이트? 세상에 뒷돈을 요구했어? 순식간에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시겠어요? 아니면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경찰서부터 가시겠어요?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김 소장이 고개를 들어 저에게 아주 옅은 하지만 더없이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김 소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도 없는 화단 옆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민주 씨,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다 소장님 덕분이에요. 우리는 짧게 손을 맞잡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골프 가방을 맨 채 저와 김 소장을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죠. 관리소장님이세요. 아까 입주자 회의 끝나고 잠깐 의논할 게 있어서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김 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소장 김영철입니다. 김 소장이 정중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준 떨어지게 경비랑 밖에서 이러고 다니지 마. 남들 봐. 당신은 의사 사모님이야. 품위 좀 지켜. 그 품이라는 단어가 그 한마디가 25년을 버텨온 제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비, 수준, 품위. 그가 평생 저를 가둬온 단어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분은 우리 아파트 책임자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일을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고요.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말대꾸를, 그것도 남보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들어와. 당장. 남편이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파요. 이거 나요. 안 들어와. 남편이 저를 질질 끌고 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턱 하고 누군가의 크고 두툼한 손이 남편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 소장이었습니다. 놓으시죠. 사모님이 아파하십니다. 확 하고 덤벼들 것 같은 기세에 남편은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봐. 당신 뭐야?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누군지 알아? 남편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김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신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아내에게 힘을 쓰는 건 못 봐주겠습니다. 허. 너 당장 해고야.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김 소장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위협적으로 남편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사모님, 늦었습니다. 김 소장이 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일단 피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더 싸우면 정말 경찰이라도 올 판이었습니다. 저는 분을 사기며 남편을 뿌리치고 먼저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남편은 씩씩거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내일관리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자르라고 할 거야. 당신도 제정신이야? 저런 놈이랑 어울려 다니고. 집에 들어와서도 남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골프 가방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어요. 당신 당장 나가. 카드 다 정지시킬 거야. 내가 사회 나가서 뭐 해먹고 살 건데. 며칠 못 버티고 들어와서 빌지나 마. 그의 협박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하게 산다고요? 저는 그 대가로 제 영혼을, 제 여자로서의 삶을 전부 저당 잡혔습니다. 25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쇼윈도 부부의 인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당신 옆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는 행복할 테니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트렁크에 옷까지만 대충 챙겨 넣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다 두고 나왔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의 감옥 생활이 끝나는 소리였으니까요. 아파트 입구 벤치에는 김 소장이 담배를 태우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끌고 나오자 그가 벌떡 일어나 제 가방을 받아들었죠. 갈 데가 없어요. 당장은. 제 진짜 집으로 가시죠. 옥탑방이지만 둘이 눕기엔 충분합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낡은 빌라촌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도착한 6평 남짓한 작은 방. 하지만 60평 아파트에는 없는 온기가 그곳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낡은 형광등 불빛이 꺼지고 좁은 요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주 씨,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 밤은 정말 길고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에 무쳐 들리지도 않았죠. 그와의 만남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의식과도 같았으니까요.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모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사장님 소리를 듣죠. 위자료와 영철 씨의 퇴직금을 합쳐 서울 외곽의 조그만 반찬 가게 민준의 부엌을 열었거든요. 영철 씨는 제 가게의 배달 실장 겸 만능 일꾼으로 일하고 있고요. 사장님, 멸치볶음 다 떨어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나르는 그의 팔뚝. 1년 전 관리사무소에서 제 마음을 훔쳤던 그 든든한 팔뚝은 여전히 건재하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어머, 사장님은 좋겠어. 바깥 양반이 저렇게 힘이 장사라서. 라고 농담을 던지면 저는 어휴 든든해서 아주 살맛나요. 라고 너스레를 떨죠. 그러면 영철 씨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요. 가끔은 예전에 살던 그 화려한 60평 아파트가 생각나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넓지만 냉기가 흐르던 그 집보다 저녁이면 둘이서 좁은 소파에 발을 맞대고 누워 TV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옥탑방이 100배, 1000배 더 행복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뜨겁고요. 50대 중반에 되찾은 제 사랑은 식을 줄을 모르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 내가 만든 밥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내 마음을 빈틈없이 꽉 채워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있다면 6평 옥탑방도 궁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거든요. 행복은 평수가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늦게나마 진짜 사랑을 찾은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거칠애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견해를 남겨주시면 저와 시청자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늘 따뜻한 봄날 같은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봄이 온다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